네, 검찰의 대장동 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심 선고 결과 짚어주시죠. 네, 1심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5명의 민간 업자들입니다. 이 재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2021년에 이제 연말에 12월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 3년 6개월 동안 재판이 200여 회 가까이 진행됐거든요.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은 이들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제 유착 관계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 것이고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형이 선고됐고요. 그 외에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이렇게 선고됐고 또 정민정 변호사 징역 6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임 유죄 판결이 나왔고 또한 모두 다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외에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을 한 거냐.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냐. 퇴임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 벌을 받을 것이냐 등등등 여기에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주목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남시 수뇌부가 최종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시장으로서 여기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면 그렇지 않다. 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등장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로 이 업자들과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유착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시장은 몰랐다는 취지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측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 담당했던 검사들은 물론이고요. 지휘고와 막론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게 좀 흔한 일입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우선 이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사건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밝혀드리자면 저는 정당 소속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할 생각도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편도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중립적으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이게 흔한 경우냐 흔치 않은 경우냐라고 한다면 흔치 않습니다. 이걸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고민 끝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원래 항소 안 하는 겁니다라고 했다면 설명이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소 격앙된 자세를 격앙된 태도로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별개로 이례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문제가 되는 쟁점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1심 선고가 그 검찰이 정하고 있는 항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검찰은 특가법상 배임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량을 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배임죄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배임죄가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논의는 있지만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배임은 재산범죄입니다. 즉 이제 배임액이 얼마냐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배임 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단순 일반 형법에 있는 배임죄가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사를 한 검사는 이 배임 액수가 수천억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요구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재판 결과 이게 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경법상의 배임을 적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고 법원은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예. 형량이 다소 낮게 나온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서 다소 형량이 높지 않게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나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거 1심 법원이 잘못했다. 즉, 이 배임 액수 수천억에 달하는 거 다 증명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데 네. 1심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자라고 하는 게 수사 검사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네. 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굳이 다툴 필요가 있겠느냐. 1심 판단이 잘 된 것이다. 예. 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그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한 두 번째는 형량 부분인데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또 일부는 오히려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된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을 그렇죠. 것이고요. 또 반면 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측에서는 그래도 일부는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인데 뭐 종합적으로 볼 때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만 네. 피고인 5명 다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까 전부 다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요. 지금 자막에도 항소 포기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항소 포기도 약간 좀 가치 평가가 들어간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어감 자체가요? 네네. 항소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적으로. 근데 7일 내에 할 수 있는데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를 해야만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에 항소 포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거든요.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항소 포기라는 표현도 뭐 크게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항소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지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항소를 하지 말라고 찍어 누른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이런 항소 포기라는 용어도 다소 껄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그 범죄 수익의 국고환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국고 환수라고 한다면 좀 좁은 범위로 볼 때, 우리 나라에 속업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범죄가 벌어지면은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뭐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죠. 그런데 추징과 몰수도 형벌입니다. 예. 즉 범죄 수익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거, 가져오는 거를 국가가 이제 뺏어오는 거죠. 이거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돈의 경우에는요, 사실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을 100만 원을 얻었는데 그 100만 원이 계좌에 들어갔다. 예. 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계좌에 들어간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특정합니까?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 물건, 그 지폐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 수익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가져옵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물건 그대로 추징이 이제 몰수가 안 되면 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 그 액수만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이거는 국고에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거는 이 일당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본 주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액을 강제집행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판결이 더 이상 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뭐 몰수 추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일당이 모든 범죄 수익을 가져간다.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챙기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들이 수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뺏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예. 때문에 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나에 대한 판단과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 일당이 수천억 원을 챙겼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은 결과적으로 항소를 안 했고요. 그런데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각각 형량이 다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좀 전에 자막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죠. 대단히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법이 왜 그렇게 정하고 있을까인데요. 만약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만 저 억울합니다. 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저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그렇다더라도 형량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라고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 2심 재판부가 아니 잘못을 반성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따지고 이렇게 불만을 갖고 합니까? 이거 반성하지 않은 건데요. 그렇다면은 형량 더 높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예. 무서워서 항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피고인이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검사도 독립적으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검사도 항소를 했고 또한 피고인도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갔다면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면 무죄 부분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면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도 있고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다 항소했을 경우에는 아래쪽, 위쪽, 유죄, 무죄 다 열려 있는 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만 지금처럼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으로 간다면 적어도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더 나빠질 건 없는 겁니다. 예. 더 좋아질지 아니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법무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짚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모두가 구형량보다 높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명은 저 높게 나왔습니다만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그중에 또 수긍이 가고 납득이 되고 동의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항소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소 좀 동떨어진 주장들을 하고 입장을 내놓아서 오히려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좀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예. 오늘의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렇죠. 네,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수사검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했습니다만 열심히 200여 차례에 걸친 재판을 했습니다만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더 철저하게 다투자는 입장을 내놓았던 것이고 또한 그동안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또 항소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너무 순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대통령의 연관성까지 함께 의심을 받고 예. 또 아예 또 배임죄 없애는 거 아니냐, 또 뭐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밑작업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오히려 항소를 해서 더 철저하게 다투는 게 의심을 좀 더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은 더 커지고 공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말을 거치면서 논란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갈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파장이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 보여요. 시민단체가 정성호 법무장관이랑 검찰총장 대행 고발했거든요. 그 혐의 보니까 직권남용이랑 업무 방해, 명예훼손이더라고요. 이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통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또한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서 수사 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또한 검찰 조직에서의 조직적인 저항이 나오고 또한 정권 차원에서의 약간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민단체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도 있지만 사실상의 어용 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정치권의 사주를 받아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지금 이 고발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누군가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지고 또한 정권의 실질적인 위기로 이어질지 법적인 위기로 이어질지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또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이 사안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아마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또 야당의 강력한 공격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법적으로 트집을 잡힐 만한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뭔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암시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여러 가지 책임질 만한 사항들이 과연 존재했겠느냐. 예, 미리 다 생각을 했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게 과연 포착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동의하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측면보다도 좀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이 사실 지금 이제 시행된 통과된 법에 따르면 사라지거든요. 예. 사라지는데 마지막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받는 조치들을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정권에서도 혹시라도 뭐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정권의 입맛에 받는 이번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는 더 명확하고 더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왜 다 묻어놨느냐라는 지적을 한다면 계속해서 채판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검찰의 어떤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아니냐 예. 이런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향후 후폭풍이 사라질지 아니면 더 커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자,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휴게소 건물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던 중에 차량에 치인 사건인데요. 운전자는 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UV 차량인데 여주 휴게소였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였고요. 인천 방향이었는데 이제 휴게소 아니었습니다. 휴게소 내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에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는데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발견했습니다만 보행자가 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보지 못했다고 하고 이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과실 여부에 이런 진술이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겠습니까? 영향은 있죠. 예, 하지만 설령 보지 못해서 사고를 냈고 이제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보지 못한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형사상의 과실이라고 함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즉 예견 가능성이 있지만 예견하지 못했다. 또 회피 가능성, 즉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하지 못했다. 결국은, 예. 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형사상 과실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당시 영상을 저희가 뭐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혼잡했는지 그리고 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왔는지 예. 또는 앞에 있던 장애물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 휴게소 안에서 사고가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죠. 네. 하지만 고속도로 내에서는 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차량도 많고 이제 주차한 후에 이제 행인들 주차한 후에 다시 이제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굉장히 좀 혼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구도상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주행을 한 후에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휴식을 마친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소 좀 지연됐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빠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야간에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주차장 쪽에 그렇게 밝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경찰이 깊게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짚어주셨지만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차량이랑 사람이랑 혼재돼서 이렇게 같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사망한 보행자가 걷고 있던 곳이 그게 도로였는지 아니면 보행도로였는지에 따라서 이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모든 구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주차한 후에 이제 휴게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횡단보도 비슷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횡단보도와 비슷한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런 표시가 없는 곳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인도처럼 이제 경계석이 있고 그 위에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부분으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과실일 테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가고 있었고 또한 조금만 주의를 하더라도 앞에 보행 중이었던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아서 사람을 치었다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과실로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현재까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항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차량의 정비 불량이라든지 또는 차량 자체의 어떤 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한 운전자의 연령, 당시의 음주 여부, 또한 약물 복용 여부, 평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운전에 얼마나 능숙한지, 또는 유사한 사고를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는지 등등을 봐야 되고 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당시에 일반적인 경우에 보행자들이 여러 명이 가면서 뭐 오히려 주의를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더더욱 거리가 멀고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가끔씩 전해드리잖아요. 자해공갈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 수사를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사정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경찰 수사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휴게소 안에서 차량들이 이동하는 그 도로는 일반 도로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이니까, 예. 이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휴게소니까 이거는 뭔가 특별할 것이야.
사고냐 또는 도로상에서 낸 사고와 다르게 그래도 조금 더 선처될 거야라고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즉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 후에 운전자 또는 그 동승자들 그리고 또 연령을 또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볼게요.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을 협박해서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저것 섞은 가짜 토사물을 뿌려서 거짓으로 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게 좀 유사 범죄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의점에서 어떤 음식물을 이제 구입한 다음에 이것의 색깔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음식물을 또 섞어서 네, 비닐봉지 안에서 이렇게 이런 토사물 유사의 물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트렁크에 넣고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만취 승객이 타서 목적지를 말하고 잠들면 예. 마치 그 승객이 이제 구토를 해서 차량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네요. 네,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렇게 꾸민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는 그 중간에 이 승객을 흔들어 깨운 다음에 당신이 구토를 해서 이렇게 차가 엉망이 됐다. 예. 그러니 세차비라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금을 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도 유사한 범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공갈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형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러면 사기죄 아닌가? 아니 내가 구토도 하지 않았는데 구토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갔으면 이거는 사기죄 아니냐? 예. 사기죄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공갈죄라는 게 거짓말을 한다는 그 공갈의 그 의미가 아니라 네.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서 재산이나 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뜯어가면, 예. 받아가면, 같은 건가요? 네? 협박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협박을 해서 뭔가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걸 공간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슷한 죄들이 많이 있죠.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겁니다. 예. 피해자는 훔쳐간 줄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반면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 공갈죄는 강도죄보다는 조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겁을 줘서 예. 겁먹게 한 다음에 예. 그 준 거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그게 아니라 속인 다음에 받아가는 거거든요. 즉 사기죄는 속이는 거고 공갈죄는 겁을 주는 건데요.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형태의 겁을 주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단순히 돈 합의금 안 주면은 나 이거 소송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럼 뭘로 경찰에 신고하느냐?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테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안경이라고 네, 속이는 안경테를 거군요. 준비하고서는 단순히 구토만 해가지고 차량 안에 여러 가지 오염을 발생시켜서 영업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발로 차서 나를 때렸다. 아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지 않았냐. 합의 안 해주면 나 경찰 간다. 와. 경찰서 갈 테니까 거기에서 구속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겁을 먹은 승객들이 합의금을 줬고 이걸 모아봤더니 1억 원을 훌쩍 넘는 1억 원대 중반대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600만 원까지 송금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된 것이고요. 또 공갈 미수죄도 있어요. 즉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난 모르겠다. 내가 뭐 증거도 없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버틴 경우에는 공갈 미수죄가 성립한 것이고요. 또 실제로 고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 고소죠. 거짓 사실을 택시 기사가 가지고. 승객을요? 그렇습니다. 네, 택시 기사가 승객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사실 구토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잖아요. 네,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가짜 고소를 했기 때문에 허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예전에도 이런 범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이런 범죄를 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니 놀랍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난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런 범죄를 한 다음에 또 형을 살고 나와서 또 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하겠죠. 네, 그런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면서 또 반영한 게 있습니다. 이 피고인의 이 택시 운전 기사의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뭐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하지만 좀 더 불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징역 4년 6개월이나 이제 선고가 됐고요.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수사할 때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취객처럼 이렇게 그 차량에 탑승을 해서 예. 그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포착을 해서 현행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그런 가짜 토사물, 제조물도 예. 다 압수를 했는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한 교양수업 중간고사에서 수십 명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건데 놀라운 게 인공지능 관련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컨닝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양 수업인데 수백 명의 학생이 들었기 때문에 강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시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수의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 즉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 답안을 작성했고 이걸 제출해서 좋은 학점 받았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좀 고백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교 측에서도 또 해당 수업의 그 교수도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조치는 취했습니다. 즉 손이 좀 보이게 예. 계속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해서 제출해라라고 예. 하는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이 이용한 이런 그 수법은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촬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숨겨놓은 모니터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 검색을 해서 그리고 또 AI를 이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을 한 사건입니다. 예. 학교 측 대응은요. 이제 담당 교수가 해당 학생들을 영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정학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우선 학교 측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잘못을 고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만 또 끝까지 고백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더 강한 제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예. 다만 그런 학교 측의 징계와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설령 학교에서 선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이고 또한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하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엄한 수위의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한 의대에서 의대생들이 부정행위를 했죠. 시험 보다가 이때도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았고요. 예. 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즉 잘못은 했다. 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소하지 않고 일단 봐주겠다라는 예.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학 조치라든지 학교 측의 징계와 별개로 뭐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만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감되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